여야가 2달 만에 연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에서는 경찰의 부실 대응이 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기동대 출동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윤희근 청장은 처음으로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거셉니다.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청문회 열렸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출동했던 소방관이 당시에 경찰을 단 2명밖에 보지 못했다. 너무 외로웠다라는 말로 참담했던 당시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 관련 모습, 어제 주요 발언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급하게 수차례 28차례에 걸쳐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이런 지원이나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의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음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당시 출동했었던 용산 소방서 소방관의 외로웠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진실 공방 이야기도 있고요. 어제 첫 청문회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첫 번째라서 그 크게 뭐 새롭게 발견된 그거보다도 이제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어떻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가, 그게 더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보면요, 그 당시에 보면 소방서보다도 경찰 쪽의 대응이 더 미진하지 않았는가. 소방도 완벽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당시 그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 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네.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만, 소방에 비해서 경찰의 대응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 하는 것들이 어제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박수현 전 수석께서는 어제 첫 청문회 모습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네, 저도 잠깐 청문회를 좀 보긴 했는데요. 예. 좀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 이것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밝혀져 가는 과정이고, 그런 부실 대응이 왜 나왔을까? 시스템이 좀 다 돼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희근 청장의 답변 태도나 그런 인식의 수준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부실 대응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윤 청장의 답변을 보면 개인 사생활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대통령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했냐라고 분단위 초단위로 밝혀지고 있고, 또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네. 경찰청장이 저런 답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좀 밝혀지는 청문회, 국민들께 대단히 좀 실망감을 안겨준,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도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어제 현장 조금 전에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지만, 이 밖에도 조금 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발언 엇갈린 부분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를 요청을 했다, 요청을 받은 적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 너무 확고하게 본인의 입장이 맞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위증인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장은 분명히 했는데 왜 그 자기가 요청한 기록이 어디선가 사라진 게 그게 네. 좀 이상하다 답답하다, 하는 이렇게 거고요. 서울경찰청장이 근데 일정 부분 인정한 건 있죠. 기동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기동대가 있고 경비기동대가 있습니다. 근데 경비기동대는요, 집회 시위 할 때 그 출동하는 게 경비기동대고, 집회 시위 과정에서 좀 불상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그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게 이제 경비 기동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위대에서 어떤 폭력 행위가 일어나면 뭐 최악의 순간에는 뭐 최루탄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거 반면에 이제 교통기동대는 그야말로 교통 상황 관리거든요. 그런데 용산 이태원 그 할로윈 파티는 뭐 집회 시위가 정치적 성격의 집회 시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비 기동대가 출동할 일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그 해밀턴 호텔 앞에 4개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4개 차선에 교통 기동대가 그 당시 그 경찰들이 했던 거 보면 인파들이 차로로 나오지 못하게끔 거기서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서 그 차도로 못 나오게끔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한 거라는 거죠. 오히려 차량은 통제하더라도 4개 차선으로 통행하던 차량을 2개 차선으로만 줄이고 거기를 인파가 통행할 수 있게끔 터줬다면은 저렇게까지 압사로 인한 다중의 인명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교통기동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상황 판단과 신속한 처리를 못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뭐 경찰청장도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지만 이거는 용산경찰서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판단은 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부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경비 기동대가 됐든 또 교통 기동대가 됐든 그것이 신 의원님 설명하시는 대로 기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진실 공방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그날 이제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일반 무전 스쳐 지나가듯이 취급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만 11번의 어떤 신고 속에 압사라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9번이나 지금 등장을 무전 중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반 무전 스치듯이 그렇게 취급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기동대를 둘러싼 진실 공방 이건 사실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경찰의 어떤 부실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그런 무전 하나도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한 이런 어떤 인식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것 이것이 전체적인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 특수본의 잠정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방향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게 이제 재난안전관리법이 이제 해당 법률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뭘 해야 되고 용산구청을 뭘 해야 되고 또 행안부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재난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과 임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에 명기가 돼 있는데 그 법을 자꾸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제 상황 관리에 실패하고 인파 관리에 실패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 있다라는 거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에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법률적 결론이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전 한 가지 늘 조금 약간 그 모순점을 느끼는 게 지방자치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라는 거는 웬만한 거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런 경우도 사실 지방자치단체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그 차원에서 해야 되도록 그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큰 사고가 터지면은 일단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화살을 돌리는 이런 좀 기류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좀 안 맞죠.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과 실제 이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하고 안 맞고 이런 문제는 항상 좀 느낍니다. 예, 여기에 박 전 수석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특수본이 잠정 결론이지만 이런 결론을 내놓은 것은 어떤 그런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사건을 처음 대하면서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면 막연한 책임을 묻는 것은 후진국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할 때 결론은 이렇게 나게 돼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님 말씀대로 자 법적인 책임은 이렇다 합시다. 앞으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네. 법적인 책임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정치적 책임을 과연 누가 어디까지 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적 수사가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민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이 분노한 국민 또 유가족의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내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 이 법적 수사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그 과정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차 청문회 마쳤고요. 내일 2차 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3차가 있을지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이 뭐 사실상 아직은 지금 마지막 청문회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청문회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두 분 다 뭐 국회의원 하셨기 때문에 청문회도 해보셨을 거고 이제 어제 청문회 장면도 보셨을 텐데 2차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은 좀 간과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거겠죠. 법적인 책임이 어느 단위에 있는가, 어느 인물에게 있는가, 이거를 넘어서는 이런 그 대참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받은 아픔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대책까지 포함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도 좀 이렇게 그 치유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네. 너무 그냥 법률 작구에만 얽매이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석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좀 신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따지는 것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려고 한다면 꼬리를 자르고 윗선 수사나 책임에 대해서 윗선 수사는 이상민 장관이 파면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윗선 수사까지 가는데 특수본이 부담을 느끼고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나서야 첫 청문회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셨어요. 이것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유가족은 분노하고 국민은 대단히 실망하고 계신데 이 결론이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진상 규명을 정확하게 하되 정치적 책임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어제 나왔죠. 북한이 우리 영토를 재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재검토하라. 이런 발언입니다. 저희도 아까 전에도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대담을 좀 나눠봤는데 이게 어떤 군사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치권으로까지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신조 전 의원 이 부분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9.19 군사합의 이게 2018년에 그 평양에서 그 체결된 건데 그 이후 세보니까 17번이나 북한이 이걸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까지 상당한 인내심으로 사실은 이 모든 그 이제 우리 뭐 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그 이 남북 간의 합의서는 뭐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이제 그 간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 상호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파기하는데 한쪽만 약속을 지킨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 또 남북 평화를 향한 염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인내심을 발휘해 왔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요. 이게 일상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겨도 되는데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상한 구도가 이제 고착되는 거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인기 그것도 9.19 군사 합의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폐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라는 것은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이 침범을 해오면 한 번 더. 그러니까 조건부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북한이 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조금 그거를 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 억지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 말로만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대책들로 쭉 일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실효적인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효력 정지일지 거기에서 이것을 파기와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순서가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저는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9.19 군사 합의의 파기와 폐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9.19 군사 합의 파기하자라고 나오도록 북한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계속 도발을 해야 되는데 이 9.19 군사 합의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도발을 17번 일상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센 도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위반하냐고 계속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지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파기나 폐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효력 정지의 카드를 선택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대통령께 저는 바라기는 이것을 파기와 폐기로 가는 수준까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것이다. 강하게 이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그 9.19 군사합의의 파기 또는 폐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북한이 그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에게 가장 아픈 게 뭐냐면요. 이 대북 전단 풍선 날라오는 거랑요. 그 휴전선상에서의 그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특히 확성기 방송이 이게 심리전으로서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기상 관측 이런 그 과학 기술이 덜 발달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북한 병사들이요 남측에서 그 확성기 방송을 하는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빨래를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또 이제 이거 무슨 정치적인 뭐 선전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그 K-팝 뭐 이런 것도 그 노래를 보내주면 그게 이제 북한 거기 병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그 목함 지뢰 사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휴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니까 북한이 양보를 하고 나왔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아픈 건데 이게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금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19 군사 합의가 공식적으로 깨지잖아요. 그럼 북한은 그걸 감내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당대표 출마, 유력 주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근데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이번 어느 방송에 나가서 어젠가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뭐 한 정치 한 7단이나 6단 정도를 좀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시나리오가 아마 출마 선언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윤핵관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되는데 하여간 핵심 측근인 건 맞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건 맞지만 오히려 핵심 측근이라서 또 뭐랄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요.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우리가 국민이 위임을 해준 것이지만 그 옆에 이제 이른바 호가호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 눈길이 곱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면서 실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눈길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앞서서 앞장서서 좀 그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의도와는 다르게 대통령에게 마이너스 누가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장제원 의원들 본인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 왜 우리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게 이게 야박하냐 좀 억울하고 답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냉정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권성동 의원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당내 뭐 분위기 좀 들으셨던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당내 지지자들 둘러싼 당내 이제 당대표 출마 후보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 권성동 의원이 사실 한 자릿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다라고도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거죠. 본인이 뭐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는데 지금 결선 투표자가 있으면은 1, 2등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그러면 3위 밑으로는 예선 탈락이거든요. 근데 지금 권성동 의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막 5위 밑으로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패배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패배를 하면 다음 스텝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가 될 것 같다. 예.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 사실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심이 그대로 작용할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해석을 제가 붙여보면 윤심이 반영된 그리고 친윤계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한 내부의 가지치기 정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습이 뭐 역대 어느 정당이나 할 것 없이 이제 보여왔던 그런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 바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아주 일사불란한 당을 갖기를 누구나 원하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그걸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어떤 소망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친윤계 후보,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는 친윤계 후보들을 정리를 시키고 뭐 힘을 몰아주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타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성찰적으로 타산지석으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2라운드로 이제는 친윤계 당대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런 어떤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정당의 모습은 이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언론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서 이제 발언을 할 때 내가 윤석열 정부를 할 때 정부를 출범시킬 때 굉장히 큰 주역이었다라고 외치면서 뭔가 출마할 것 같은 목소리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출마를 했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지율이 워낙 안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업자득일 겁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하실 때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야당과의 협치나 통합 정치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그 야당을 홀대하고 갈라치기 하는 그리고 품격이 너무나 좀 의심되는 이러한 발언들을 앞장서서 해오시는 것이 문자 권성동 노출된 것도 대표였어요.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문자 노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핵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윤심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민심으로부터는 이미 멀어진 그러한 어떤 후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자업자득으로 본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심 후보 가지치기 정리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윤심 후보가 그러면 누구로 이제 귀결되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김장현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늘 김기현 의원 역시도 국민공감이 이제 배현진 의원 지역구에 가서 또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마이크도 직접 잡고요. 네. 김기현 의원으로 모아지는 겁니까? 아니 근데 자꾸만 이제 언론에서는 윤심이 어디 있느냐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그 오늘 아침 기사를 봤더니 예. 대통령께서 안철수 의원 부부도 관저로 초청해서 예, 예.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고 지금 날짜를 잡는 중이다. 그럼 뭐 윤심이 안철수 얘기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윤심이라는 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큰 그림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당정 간에 이게 불협화음이 나서는 우리는 적전 분열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당정 간에 원만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정도 소망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 윤심은 아니어도 친윤계 의원들의 그 방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친윤계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친윤이다 비윤이다 하니까 이게 또 편갈리기가 되는데 아니 세상에 대통령 중심제가 됐던 의원 내각제가 됐던 그 대통령이나 그 총리하고 당이 집권 여당이 따로따로 논다? 그러면 그건 국정 운영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사태가 언제 벌어졌어요? 박근혜 정부 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그 불편한 관계가 결국 공천 파동을 낳고 그 총선에서 다 그냥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그랬는데 2당으로 밀려나고 1년 후에는 그 국정농단 거기에 이제 걸려들어서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이 이 엄청난 파장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친윤 비윤하면 대통령이 자기 편만 뭐 네 편 내 편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보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그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겠죠. 지도부와는 그렇고 그러면 당심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1위, 2위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이게 지도부에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김기현 의원으로 좀 한다고 해도 김기현 의원이 아직 이 둘에 비해서는 사실 좀 낮은 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당원들의 생각과도 또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기 당대표의 역할이 뭐냐 이런 논의가 좀 활성화될 겁니다. 내년 4월 총선 승리가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의 가장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 4월 총선은 뭐냐?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봅니다. 집권한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는 선거인데 네. 예를 들면 차기 잠룡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번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 정치할 거 아닙니까? 자기 정치.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걸로 이게 이 하나의 뭐를 형성해서 그 통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차기 주자는 또 자기 정치하면 이게 좀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내 구성원 다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바로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입니다. 윤 의원의 이런 출마 선언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신 의원님은 계속 윤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윤심이 확실히 있는 것은 우선 전당대 룰을 바꿨지 않습니까? 당원 100%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당의 당직 후보를이라 하더라도 선출할 때는 그것이 당연히 공직성을 띠는데 거기에 민심을 반영하는 것, 민심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완전히 없애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윤심이 확실히 작용하는 당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권성동 의원 불출마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출마를 하는 것 저 역시도 당원 100%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룰 개정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어떤 지금 보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생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 어떤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친박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떤 큰 당원 100%의 당심을 얻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 조치이며 또 일부 남아있을 수 있는 친박계 그런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장소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당대표 출마론 또 꺼내 들면서 안철수 의원과 목소리를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바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에서 그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의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남 기반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소구력이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번에 그럼 당대표가 되는 사람을 얼굴을 앞에 내걸고 그럼 내년 총선을 치르냐?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준석
때 그 굉장히 안 좋아졌던 당정 그 협력 관계를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면은 누구를 출동시켜서 어떤 그 인물들이 이렇게 선거 지원 유세하고 다닐지 그때는 또 그때 가서의 판단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를 위한 대표 선출해야 된다. 공식이 이번 전당대회에 반드시 들어맞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거죠. 그러면 수도권 당 대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희가 계속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3월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너무 친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좀 생각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면서 전당대회 바라봤으면 하십니까? 저는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윤심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은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거는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고 진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정치개혁 콘테스트가 돼야 된다. 이번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는 네. 지금 뭐 김의겸 의원의 그 면책 특권 뒤에서 그 허위 폭로하는 거라든가 노웅래 의원 불체포 특권, 이게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낮아지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리가 뭐가 되면,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헌법상에 보장된 이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라 할지라도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든가, 뭐 국회의원 회의 출석 안 하면 문호동 무임금 적용되도록 뭐 국회 시스템을 바꾸겠다든가, 그래서 좀 국민적 그 눈높이에 맞는 이런 그 참신하고 신선한 이런 것들을 내걸고 누가 잘하나 이 게임이 돼야지, 윤심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새 교과서 만들 수 있는 교육과정 기준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기준이 초안이 마련이 됐었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뭐 고의적으로 삭제했다.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논평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뭐 실무진 연구진 시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좀 전전부터 좀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할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그 연구진 시안이 나온 것이 작년 8월 30일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달이 넘었을 때죠. 그것은 연구진 시안이 좀 공개된 것이고 교육부 실무진이 그것을 바탕으로 시안을 확정한 것이 12월 22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다고 여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마 뭐 교육부의 제가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고 네.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뭐 고의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교육부의 방침을 하다 보니 뭐 약간의 뭐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간소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빠진 것이지 그걸 좀 등일시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니었다라고 교육부의 해석을 설명인데 동일한 그렇다 하더라도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5.18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부가 그것을 최종 실무진의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잘 챙겨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실수를 한 것이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5.18은 헌법 정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우리 헌법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 보면 이제 3.1 운동하고 4.19 민주혁명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네.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뒤통수 치는 식으로 고의적으로 뺐다라는 야당이 공세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얍실한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이었습니다. 그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